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실물 경제 부분, 자산 경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기본적으로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죠. 소비자 물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크게 뭔가 급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가계가 느끼는 체감 지표, 체감 경기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체감 지표하고 통계 지표 간에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느껴지죠. 실제로 내년에 이런 전망치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 리스크가 있죠. 그런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2027년이 이제 시진 주석의 3연임 결정하는 시기죠. 2026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내년에는 또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외부적인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2025년 한 해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물 경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자산 경제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 부분은 이제 실질 성장률, 인플레, 상품 가격, 그리고 이런 실물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잠재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이어서 두 번째로 자산 경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주요국의 금융 정책을 전망을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환율, 주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실물 경제 부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죠. 소비자 물가. 그죠?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를 다루고 있는 데가 IMF니까 IMF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질 GDP 성장률로 보면은 2025년에는 3.12% 정도 세계 경제 전체로 녹색이 세계 경제 전체를 나타내고 주황색이 이른바 신흥 경제국하고 개도국을 나타내고 하늘색이 이제 선진국을 나타내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아마 3%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성장률을 이렇게 이제 올해 2025년에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약간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둔화되는 원인은 이제 신흥 경제국이나 개도국의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것 때문에 반면에 이제 선진국 경우에는 막 보합세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성장률이 보합세를 보이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IMF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망은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걸로 이렇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이렇게 2030년까지 전망치가 변화가 없는 것은 통계적인 전망 기법에 기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 이동평균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년에 세계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약보합세가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는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올해는 이제 4% 세계 경제 전체로 이렇게 4%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하락세에서 3% 후반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신흥국하고 개도국의 물가 하락폭이 좀 더 크고 반면에 이제 선진국 경우에도 물가 하락 기조를 유지를 하는데 물가 하락 기조는 대체적으로 2027년까지 하락세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26년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로 봤을 때는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IMF의 전망인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주요 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를 보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이제 올 이제 2025년에는 한 2.2%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만은 2025년 연간 전체로 보면은 한 2% 정도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 2.2%, 2.3% 정도. 이제 IMF는 한 1% 정도, 2%에서 2.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FRB는 한 2.3%로 IMF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한 2.67%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떨어져서 2.34% 정도. FRB도 이렇게 미국의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한 2.3%, 2.4%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물론 이제 목표치인 2% FRB 목표치인 2%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거의 목표치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올해 실질 성장률이 한 1.3% 정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 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올해는 2%까지, 2.1%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인데요. 뭐 2% 수준까지 떨어져서 내년에도 거의 뭐 2% 전후 수준을 유지할 걸로. 그래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올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한 4.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IMF의 이제 추산치죠.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이제 올 3분기까지의 성장률을 보면은 5%. 를 약간 넘고 있어요. 뭐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거냐는 또 별개 문제로 치고 어쨌든 뭐 IMF의 이렇게 추산에 의하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7%, 내년에는 한 4.3%. 로 둔화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계속 2030년까지 둔화돼서 2030년에는 3.5%, 3.4%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될 거라는 것은 이미 연구소에서도 지적을 해온 사항이죠. 이렇게 2020년부터 이제 인구 감소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경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이렇게 구조적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률 둔화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30년에는 3%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어떠냐 하면은 이제 IMF는 지금 이제 올해는 거의 0%까지 디플레 압력이 지금 높은 상태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서 디플레 압력이 높아졌다가 내년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약간 반등할 거다. 그래서 0.7% 정도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약간 반등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중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에 좀 도달하는 모습에 도달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닥권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 디플레 압력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IMF 전망인데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반등을 할지는 약간 불확실하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2027년이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해야 되는 때 아닙니까? 2026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죠. 중국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 중국 경제에 어떤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내년 중국 경제가 다소 불안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1% 정도 이렇게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이제 일본 정부는 1.1% 정도로 이렇게 일본 정부도 1.2%를 했다가 IMF는 0.7%로 내년에 다시 일본 경제가 다소 둔화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1.3%로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전망치를 최근에 내놨죠. 근데 뭐 어느 쪽이 더 맞을지는 뭐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1.3%가 됐든 0.7%가 됐든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어떤 성장 동력을 이렇게 회복하기는 여전히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중일 간의 갈등이 불거져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교류가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감안하면 내년에 일본 경제가 1.3% 정도 성장할 거라는 일본 정부가 지금 전망치를 최근에 내놓은 게 다소 낙관적인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인가 3.2%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2%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IMF가 하는 일본 경제가 내년에 0.7%로 둔화될 거다. 약간 이게 탄력이 좀 이렇게, 성장의 탄력이 약간 둔화될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금리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약간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내년 경제의 약세. 라는 모습에서 일본은 약보합세.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지금 성장률이 1% 전후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8% 정도로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IMF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은 이제 2% 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도 내년에는 약간 바닥권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약간 반등하는 양보합세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보합세 전망을 하고 있죠.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긴 하지만 거의 6%선
그래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고성장을 지속을 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물가도 3%에서 4%로 다시 이렇게 좀 반등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보합세, 유럽연합도 보합세, 그다음에 중국은 약세, 일본은 약보합세, 약보합세, 그다음에 한국은 강보합세, 그다음에 인도는 보합세,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 성장률하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이 정도니까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크게 올해하고 이렇게 크게 뭔가 급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거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앞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상품 가격이죠. 팬데믹 이후에 상품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인플레가 상승을 했었죠. 상품 가격을 보면은 2020년 이제 팬데믹 때는 거의 한 65 정도였던 것이 거의 뭐 140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물가가 2배 이상 폭등을 했다가 2022년에 다시 하락세 해가지고 2025년에는 110, 120, 내년에는 상품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거로, 2026년에는 상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한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만큼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팬데믹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 물가가 비싸다라는 체감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품 가격이 내년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하고 농산품하고 금속, 광물, 원자재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에너지는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나 석탄이죠. 보시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팬데믹 이후에 그 상품 가격 폭등의 주 원인이 이렇게 에너지 가격 폭등이었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가격의 폭등이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그것이 상품 가격 하락의 또 주 요인이 됐죠. 현재 유가는 배럴당 $6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제 원유 시장이 지금 사실상 공급 과잉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약세 시장이죠. 이게 원유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지금 계속 감산을 줄여서 공급량이 늘어난 데다가 석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죠. 대표적인 그 감소 분야가 뭡니까? 전기자동차 분야죠. 중국 전기자동차 분야죠. 그다음에 이제 탈탄소, 저탄소 정책이 강화되면서 석유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을 해서 유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나 석탄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겠죠. 그것이 지금 이제 전체 상품 가격의 하락을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고, 에너지 가격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지금 떨어진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농산품 가격을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가 그 후에 이제 고점에서 정체를 하고 있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산품 가격 상승률로 치면은 안정이잖아요. 안정된 걸로 나타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으로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량 농산품 가격이 폭등이 뛴 걸로 이렇게 체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근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밖에 안 올랐는데 올해 전년 대비로 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죠. 특히 이제 식료품 물가는 엄청나게 오른 걸로 체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팬데믹 이전의 그 물가 수준에 비해서 30% 오른 걸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정말로 잘하고 있어,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야, 바이든이 다 죽일 놈이야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지방선거에서 계속 참패를 당하고 있죠. 내년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렇게 실제로 그 경제 지표하고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할까요? 일반 그 가게가 느끼는 체감 지표, 체감 경기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체감 지표하고 통계 지표 간에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느껴지죠. 어쨌든 농산품 가격은 그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 광물,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속 광물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후에 폭등을 7, 80% 정도 폭등을 했죠.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거의 이것도 농산물처럼 고점에서 안정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010년 이후 고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일반 기업이나 또 일반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이 금속 광물의 물가는 팬데믹 이전 대비 한 6, 70%, 7, 80% 폭등한 걸로 체감을 하죠. 집을 하나 짓더라도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이제 안 오른 걸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 건축비가 70%는 폭등을 했는데 이 건축비가 왜 하나도 안 올랐어?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
하는데 있어서 좀 그 맹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제 체감 지표에 근접하는 경제 이론이나 경제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통계 지표하고 체감 지표 간의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정책 당국이 아무리 무슨 정책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신뢰를 안 하게 되죠. 신뢰를 안 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버리면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통계 지표하고 체감 지표를 일체화시키는 일관성 있게 만드는 어떤 그 경제적인 이론 모델이나 어떤 정책 모델들의 개발이 좀 필요하죠. 시급하죠. 상품 가격은 세 개로 나눴는데 비중으로 치면 그래도 여전히 에너지 가격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전체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에 의한 이렇게 내년에 그 물가 상승 인플레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은 뭐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 상품 가격은 세계은행의 이제 전망치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망치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지 실제로 내년에 가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상품 가격이 이런 전망치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 리스크가 있죠. 그런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상 기후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자원 안보주의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상 기후는 농산품 생산이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상 기후의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엘니뇨라든지 라니냐가 있습니다. 주황색은 이제 엘니뇨가 강하게 나타난 때이고 1990년부터 최근까지 밑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라니냐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때죠. 이제 엘니뇨 기준인 특정 해수역에서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3개월 연속으로 0.5도씨 이상 5회 반복될 경우에 엘니뇨가 발생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역시 이제 특정 해수역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0.5도씨 이하로 이렇게 하락할 때, 떨어질 때, 똑같이 3개월 연속으로 0.5도씨가 떨어지는 것이 5번 반복될 때는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엘니뇨 현상이 가장 컸던 때가 이게 90년대 후반. 하고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이때가 엘니뇨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이제 강했던 때가 90년대 전반하고 2023년 2년 3년 요 무렵 강했던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이때가 좀 강했던 때, 가장 강했던 때가 이제 2번이고, 강했던 때가 이게 한 3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라니냐, 해수 온도가 낮은 저온인 경우에, 라니냐, 이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전반에 상당히 긴, 그러니까 3년에서 4년간에 걸쳐서 라니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때,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때 라니냐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라니냐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농작물 가격의 작황이 악화돼서 병충해가 발생했다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고온이라든지 농작물 작황이 악화돼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했죠. 물론 이제 이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폭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것도 농산품 가격의 폭등의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 외에도 작황 악화가 라니냐 현상에 의한 작황 악화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죠.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이제 엘니뇨 현상이 2024년, 25년에 조금 강한 정도였죠. 강하게 엘니뇨 현상이 있었다가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라니냐 현상이 가장 컸던 때는 요 이제 2000년을 전후로 한 때하고 21년, 22년, 23년 요때가 굉장히 컸었는데 라니냐 현상이 굉장히 3년 라니냐는 상당히 길죠. 이렇게 기간이 3년, 4년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라니냐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 라는 거죠. 라니냐가 또 이렇게 확산되면은 농산품의 작황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예상치 못한 농산물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우 전쟁 문제가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이렇게 레바논, 시리아라든지 이스라엘,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가 있죠. 2027년 대만을 중국이 침공 안에 만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제 중국 간에 또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국 캄보디아 같은 이제 동남아 분쟁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하는 식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년에 세계 경제에 예상치 못한 어떤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잠재적인 리스크로서는 이제 자원 안보주의 강화죠. 자원 안보주의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원이라면 주로 이제 금속 광물 자원들을 말하죠. 그게 폭등한 것도 이제 이른바 이제 자원 안보주의의 여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물론 이제 이때 금속 광물 가격의 폭등은 유가 폭등의 영향과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기차 보급에 따르는 이른바 이제 에너지 전환 전략들이 있었죠.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보급에 따르는 새로운 금속 광물의 수요가 리튬이라든지 뭐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수요가 이렇게 급증을 했죠. 그거에 따라서 광물의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맞물려서 특히 미중 간의 패권 전쟁과 맞물려서 자원 안보주의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이건 미국의 이제 그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중요 광물들을 보면 31개 광물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전략 광물로는 60개를 지정을 해놨어요. 2025년에. 그 중에서 31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주요 생산국하고 생산량하고 보시면은, 빨간색이 다 중국이에요. 안티모니는 중국이 이제 최대 생산국이죠. 세계 생산량이 10만 톤인데 중국이 6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생산 비중은 60%죠. 중국이 다 자주하고 있죠. 중국이 안 주면은 안티모니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스무 같은 81% 중국이, 형석 같은 경우는 62%, 갈륨 반도체 같은 데 쓰는데 99% 거의 뭐 중국이 다 하죠. 갈륨은. 게르마늄도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그다음에 흑연, 천연 흑연 같은 것도 거의 80% 중국이, 인디움도 70%, 마그네슘도 95% 생산이, 히토리는 중국이 한 70%, 스칸디움은 중국이 거의 뭐 최대 생산국이고, 그다음에 텔루륨도 77%, 주석은 23%, 티타늄은 70%, 텅스텐은 83%, 바나디움은 70%, 이트리움도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아연은 33%, 31개 중에 17개가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는데, 패권 전쟁을 하면 이렇게 중국하고 뭐 디커플링이 됐든지 디리스크 전략을 취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게 되면 당연히 중국도 반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반격을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겠습니까? 자원이죠, 이런 자원.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강화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미중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하는 시기죠. 2026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내년에는 또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 이제 트럼프 공화당이 현재 상태에서는 참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의 증폭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요인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서로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외부적인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불붙으면 이런 자원 안보주의가 또 이렇게 불거져서 내년에 이제 세계 경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금속 광물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상품 가격은 거의 올해와 비슷한 정도로 안정세를 봉합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그런 국제기구들의 경제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실물 경제에 대한 그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는 자산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